이렇게 2024년에 개정된 세법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실제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원천세 쪽은 조금 바뀐 건 맞는데 이렇게 뭐 법인 쪽은 이렇게 개정된 게 눈에 띄지도 않고요.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은 맞는데 300개도 안 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세법인데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개정세법 교재만 200페이지가 넘잖아요. 그렇죠. 글씨도 굉장히 조그만데 칠판 잡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을 좀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규모의 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이놈을 부담금을 내는데, 이게 여러분 2018년부터 그죠? 기재부가 유권 해석을 내려서 2018년부터 선금으로 부인됐어요. 뭐 국세청도 당연히 유권 해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기업이 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이게 어떻게 선금에서 부인되냐, 어떤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소송을 해서 그렇죠. 심판원에서도 그래도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선금으로 부인됐는데, 이게 작년에 5월쯤에 1심 행정심판에서 선금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여러분 고등법원에서도 이게 여러분 선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파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진짜 납득이 돼요. 이게 그렇게 어떤 사회 질서를 그죠 위반시키는 어떤 건 아니다. 이건 선금이 맞다라는 건데, 읽어보니까 또 맞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문제는 지금 대법원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올해 곧 나올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100% 선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100% 선금으로. 그럼 이제 선금이 되면, 그래도 우리가 그럼 보세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계속 선금으로 부인했죠. 그래서 2023년도도요, 이건 선금으로 부인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맞고요. 근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선금이 나오면 이걸 전부 다 세무조정을 수정해서 선금으로 해서 경정 청구를 해야 된다. 첫째, 경정 청구는 원래는 5년이지만 이게 18, 19, 20, 21, 22, 23하면 6년이지만 이건 법원의 판결이라 이런 건 저희들 생각에는 후발적 경정이라 이게 되면 6년치를 다 경정 청구로 돈을 돌려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회계사님, 이거를 소송을 제기한 게 그죠?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닌데 대법원의 이런 법원의 판결은 해당 소송을 제기한 법인에만 효력이 있으니 우리는 안 돌려주지 않을까요? 물론 맞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오면 이쪽 기재부와 국세청이 어마어마한 회의를 하겠죠. 회의를 해서 내부 방침을 정합니다. 그래도 선거불산입을 주장할 거다. 또다시 다른 대법원 판결을 받아볼 거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있고, 아니야, 이게 선금이면 그러면 우리가 포기를 하자. 유권 해석을 바꿔서 선금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선 세무서에다 해서 경정 청구를 수용하라라든지 이러한 어떤 나올 거예요. 이걸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대법원이 선금으로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바로 경정 청구를 넣지 말고요. 관할 세무서랑 기재부나 이런 의견들이 좀 조율될 때까지 기다려서 되시면,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후발적 경정으로 6년치를 경정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많은 기업이 이것들이 되면 6년치의 환급, 가상금까지 합하면 이거 보통 금액이 아닐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게 이건 너무너무 그래서 원래 올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세금과 공과란에다가 이걸 선금 물산입으로 명시하려고 그랬어요. 명시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행령이 보통 한 5번 정도 바뀌어요. 초안이 나오는 것부터 파이널 한 2번, 3번째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선금 물산입이라는 거를 명시하는 규정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대법원에서 선금으로 나왔고 시행령이다 놓으면 그죠? 위헌 심판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하게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았던 거예요. 요런 게 너무너무 민감한 건이 하나 남아 있고요. 자, 2번째 똑같이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기업들에 가면 여러분 복지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기업들이 여러분에게 뭐죠? 복지 카드를 300이다 그러면 카드를 줘요. 300만 원까지 쓸 수 있고요. 결제는 회사가 해요. 복지 카드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근로자들이 이 복지 카드가 임금이에요, 아니에요를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대법원에서 이 복지 카드는 임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금에 들어가야 무슨 통상임금이나 여기에 들어가서 근로자가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이 또 판결을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당연하게 그러면 이거는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간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뭐 국세청도 말할 것도 없고 심판도 이런 것들이 다 이건 그 대신에 과세입니다. 소득세는. 근데 이게 1심 행정법원에서도 과세인데 여러분 이게 죽이네요. 또 이게 작년 연말쯤에 대전고등법원에서 비과세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대전고법에서. 그래서 지금 이것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대법원에서 복지카드 금액이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걸 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럼 그 기업들이 이건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돼? 후발적이야? 그럼 뭐 그냥 어마어마한 기간 연도 걸 다 연말정산을 수정해서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파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민감한 건이라. 그래서 지금 이건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보시는데 여러분 빨리요. 보시는데 절대로 조심해 주세요. 뭐냐면 대법원이 설령 비과세라고 나와도 여러분이 여러분 거를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 근로소득세를 경정을 해도 이건 100% 안 돌려줄 거예요. 안 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소송을 제기한 이 기업이 코레일이에요.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의 사기업들의 뭐죠? 그런 거랑 약간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이 코레일은 복지카드가 사용처가 제한돼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은 그래서 그 사용처가 약간 다르다라는 이유로 제 생각에는 경정을 안 해줄 거라고 보니까 이러면 이것도 또 어떤 분이 또 소송을 하든 아니면 국세청이나 기재부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서 나올 거니까 너무나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성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건들이 어렵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3번째로 갑니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잘 아시지만 뭐 2018년부터 그렇죠? 전년도보다 사람 수가 늘어나면은 우리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거를 받는다라더라. 이거 너무 잘 아시죠? 고용증대, 사람이 늘어나는 거를, 그죠? 청년과 청년 외로 해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서 쭉 왔는데
2023년에 법이 바뀌어서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게 신설됐죠. 그러니까 이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요 놈은 법에 의해서 얘도 2024년까지는 이 법이 있고요. 2023년부터는 통합고용이 신설됐으니까 법이 2023, 2024는 2년이 중복돼요. 중복이 될 때 그러면 법에 그죠? 저특법에 가서 뒤에 가서 어떤 조문이 있냐면 요게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 놈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죠. 본문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할 수 없다. 중복할 수 없다.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문제는 봐요. 문제는 자 2022년에 2021년보다 사람이 늘고 그죠? 이러면 또 2021년에 2020보다 늘면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이 세액공제들은 뭐예요? 2021년에 사람이 늘면 요게 단기분이고요. 계속 사람이 늘면 2022, 2023은 추가 공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3년간 받잖아요. 하나, 둘, 셋 중견하고요. 대기업은 2년만 받지만 이래서 이렇게 받으니 근데 통합고용, 이 고용증대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청년이 만 29세 미만이고 이쪽의 청년은 34세 미만이고 그 다음에 고용 이 금액 자체가 여기가 더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사람이 늘어난다라고 그러면 34세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통합고용이 훨씬 더 유리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올해 통합고용을 잘 봐요. 요 놈을 올해 단기분 공제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2023년에 상시근로자를 청년과 청년 외로 놓는데 요게 34세 미만이고 요 놈은 이상이니까 전년도도 2022년도도 34세 기준으로 뽑아서 이게 얼마만큼 늘었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자,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너무너무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법을 잘못 만든 걸로 보는데 법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면 그 법조문이 이거다.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왜? 유권 해석이 나왔어요. 지금 요 놈을 선택하라는 거는 단기분 공제를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2023년에 사람이 이렇게 늘었을 때 이 2023년의 전기 대비는 요 단기분 공제를 요 놈과 요 놈들을 선택해라. 얘가 더 크면 통합을 받아라.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단기분을 통합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에 전년도 2021, 2022에 추가 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더니 국세청이 유권 해석으로 그 문구의 선택은 단기분이고 전년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 공제와 사회보험료 추가 공제는 당연히 받아라. 사람이 늘었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사람이 계속 늘면 올해 거는 통합이 고용증대보다 좋다라면 요걸로 단기분을 받고 계속 느니까 고용증대는 2년치, 사회보험료는 1년치니까 2022년에 사회보험료도 올해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제 법의 문구에다가 통합고용과 고용증대 사회보험료를 중복 적용 못하는 거에 통합고용과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공제의 단기분 공제를 계산할 때는 중복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야죠. 왜냐하면 고용증대가 2024년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 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단기분 공제에서는 그 말을 넣어줬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하니까, 아니 고용중개세액공제를 올해 추가 공제를 받아도 그건 고용중개세액공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법 만들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뭐 지금 법을 잘못 만들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2023년 3월 이제 세무조정을 해서 2024년 3월에 법인세 신고하실 때 34세 기준으로 청년들을 구해서 통합고용세액 공제를 구한 게 29세를 기준으로 한 고용중개보다 크다면 반드시 통합고용세액 공제를 단기분을 받고, 계속 늘었으면 고용중개세액 공제는 2021, 2022, 2차, 3차년 공제와 사회보험료 2022, 2차년도 공제를 2023년에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혹시 놓치신 분 괜찮아. 경정 청구를 하셔가지고 환급을 받으시고요. 그죠? 혹시 결손분들 다시 하셔서 결손이지만 2월 공제죠. 2월 공제 금액을 수정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요? 개정세법 내용보다 100배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놈을 조심해 주시고요.